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서 청년 농부라 불리는 농사 지으며 살고 있는 32살 남성입니다.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하니 신기하시죠? 저도 서울에서 사회생활도 해보았지만 결국 이 일이 제 평생 업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방황을 하고 아버지께 본격적으로 농업에 대해 배우게 된 건 5년이 채 안 되네요. 아직 농부로서 서툰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워가고 있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파혼을 경험했는데요. 인터넷이나 TV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그때 결혼을 강행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인지,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파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땐 사람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 몸도 피곤하고 잡생각이 많이 사라져 지금에서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용기 내어 여러분에게도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죠. 그럼 지금부터 제 기막힌 파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할아버지, 큰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크게 짓고 계시는데요. 남들은 저희 집을 분홍 집안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쌀농사만 몇만 평이라 늘 작업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여럿 계세요. 과수원을 함께 운영하시며 배추, 당근, 비트 등 우리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야채들은 거의 다 유기농으로 직접 재배하시고요. 할머니와 큰어머니는 작은 김치 공장을 운영 중이세요. 말이 공장이지 손수 기른 야채로 직접 장아찌나 김치를 담그셔서 판매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할머니가 손맛이 좋으신 덕분에 주변 지인에게 재료값만 받고 판매를 하시던 것이 시내에 있는 마트나 식당에도 납품할 정도로 규모가 조금 커졌거든요. 할머니, 큰어머니 두 분이서 하시기엔 벅차서 동네 할머니들과 소소하게 일하고 계세요. 아버지도 정성껏 기르신 농작물을 원래는 시장이나 마트, 식품업체 등의 재료음을 주로 하셨습니다. 제가 농업 기술을 전수받고 아버지의 뒤를 잇기로 결심한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게 됐죠. 처음엔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미비한 수준이었지만 홍보를 열심히 한 덕분일까요? 3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유명해졌고 온라인 판매만으로 연매출 5억을 넘었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농사일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서 자란 터라 젊은 패기로 도시에 나가 살고 싶은 열망만 가득했죠. 그저 저에게 고향은 답답한 도시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공부 욕심이 있던 건 아니었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대책도 없이 올라온 터라 당장 생활부터 걱정해야 했죠. 집에서 가족들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다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니 어려운 것 투성이었고요. 그렇게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온 저에게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냉혹하고 잔인하더군요. 50만 원으로는 당장 무언가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막노동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찜질방, PC방을 전전하기도 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으며 노숙을 해보기도 하고 식사나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기도 했고요. 어렵사리 방 한 칸 얻을 돈을 모았고 발품을 직접 팔며 저렴한 가격에 옥탑방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살리라 마음을 다잡았고 그저 저의 목표는 오로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저는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낮에는 편의점, 야간에는 시급이 센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일하면 도대체 잠은 언제 자? 언제 쉬어? 안 피곤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편의점이 낮 시간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새벽에서 오전 파트타임이라 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고요. 술집 아르바이트가 새벽 2시 정도에 끝나고 편의점 알바를 6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대충 오전 9시 정도인데요. 출근이 오후 5시니까 나머지 비는 시간에 볼일을 보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도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쪽잠을 잘 수도 있죠. 이렇게 일하고 270 정도 급여를 받았어요. 월세 내고 통신요금, 교통비 등 생활비에 보태면 남는 돈은 무조건 저축합니다. 따로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저는 무조건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살아서 크게 들어가는 돈도 없었고 일을 시작한 반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800만 원을 모았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에야 돈을 모으는 재미도 알게 되었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알고 지내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술집에서 서빙을 하며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랑 마음이 참 잘 맞더라고요. 그 친구와 저는 타향살이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잔소리를 크게 듣거나 대실수를 저지른 날이면 울적한 마음을 꼭 이 친구와 만나서 회포를 풀기도 했답니다. 알고 지낸 시간은 짧지만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그 친구와 저는 서로의 비밀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주문 실수를 크게 하고 서빙을 하다가 음식을 다 쏟는 큰 실수를 해서 사장님께 호되게 잔소리를 들었던 날이었죠. 평소처럼 또 친구를 불러내 술잔을 기울이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성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돈 벌자고 이 일 저 일 다 하면 뭐하냐? 왜 맨날 나는 실수만 할까? 오늘은 안 하던 실수까지 하고 아주 총체적 난국이더라. 계속 이런 식이면 그만두라고 소리치시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눈물이 다 나오는데 그래도 남자 자존심에 울지는 않았다. 한잔하자. 가만히 제 녹두리를 듣던 친구가 저한테 뜬금없이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돈을 버느라 하루하루가 바쁘다 보니 연애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모태솔로로 살다 보니 이제는 여자친구 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진아, 내가 알게 되는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 소개시켜줄 테니까 만나볼래?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개팅이야.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나 영장 날아왔더라. 나 가을에 입대해야 해. 굳이 미루다가 갈 필요는 없어서 사장님한테 말하고 입대 전까지만 일하려고. 영장이 벌써 나왔냐? 난 아직 안 나왔던데. 야, 그래도 원래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만들어 놓고 가는 거야. 다들 그런다더라. 일말상초? 뭐 일병이나 상병 달고 헤어진다는 소리도 있는데 요즘엔 그거 다 헛소리야. 그래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만드는 건 정말 비양심적인 것 같은데? 기다려야 하는 사람 입장 생각해보면 정말 못할 짓이야 그건. 야, 그래도 한 번만 만나봐라. 정말 놓치기 아깝다니까. 너 언제까지 모태솔로 소리 들으면서 살래? 이제 그만 솔로 탈출할 때도 되지 않았냐? 만나서 밥을 먹던 커피를 마시던 상관 안 할 테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라고. 제가 모태솔로라고 언급했듯 사실 저는 여자를 만날 기회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귀농과 기촌을 하러 오는 곳이지 젊은 사람이 살만한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근처에 농과 밭밖에 없었고 편의점도 차로 30분은 가야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는 전교생이 30명 정도에 불과했고 그중 여학생은 단 4명 뿐이었습니다. 이러니 제가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해도 이성과의 연애는 꿈도 못 꿀 환경이었던 거죠.
아무튼 친구가 도통 사정을 하는 바람에 등살에 떠밀려 결국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가볍게 커피나 한잔하고 나오자 생각으로 약속한 장소에 나갔어요. 15분 정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시간에 맞춰 오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있던 그 여자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곧 쓰러질 것 같은 갈대였어요. 가녀린 몸에 서글서글한 인상, 조용조용하면서도 나긋한 목소리를 가진 그 여자는 어딜 가나 인기 있을 훈녀 스타일이었죠. 누구나 좋아할 법한 귀엽고 동글동글한 외모의 말투까지. 이성에 관심이 없던 제가 아마 그때 눈이 떠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어색한 순간도 잠시, 분위기는 금세 무르익어 늦은 시간까지 술도 한잔하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집에 데려다주며 다음을 기약하면서 서로 번호를 교환했고요. 첫눈에 반한 것과 다름없었고 자주 연락해 사적으로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나이도 동갑인데다 그 여자는 모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면 밥은 먹었냐며 자취방에 간식이나 요깃거리를 두고 가고 몸이 아파서 며칠을 끙끙 앓으면 죽과 약도 사다 주고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해서 점점 친근감이 쌓여갔고 저를 배려해주고 잘 챙겨주는 모습이 예뻐서 제가 먼저 고백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소개팅에 나간 게 천추의 한이 되었지 뭡니까? 그리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그 친구와도 인연을 끊었어요. 바로 여자친구 때문에요. 그 이야기는 차차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가을이 막 접어들 무렵 저는 군대를 가게 되었죠. 여자친구는 군대에 가서도 그 먼 거리를 매주 면회와 주었고 면회를 못 오는 날이면 편지나 전화를 꼬박꼬박 해주었어요. 여자친구 덕분에 군 생활을 아무 이상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신기한 건 중간에 한 번도 헤어짐의 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자친구가 때로는 제가 서로에게 잘 맞춰주며 예쁘게 만났다는 증거겠죠. 전역하고 나서는 여자친구에게 꽃신을 신겨주며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려울 때 사람 버리는 것 아니라며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요.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서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서로를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정확한 직업이 없었던 저였기에 결혼을 꿈꾸며 꾸준히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추천으로 식품유통관리사, 식품위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그 덕분에 중소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식당에 재료를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규모는 크지 않아도 잘릴 걱정 없는 안정적인 곳이었죠. 급여도 새우 300 정도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정도였고요. 여자친구도 대학을 졸업해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각자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 나이도 20살 중반이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해서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보자고 얘기한 뒤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가기로 했죠. 깡시골인 저희 집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죠. 여자친구는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는 제가 이상하다며 혼을 내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제가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시골집답게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아가씨.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힘들진 않았고? 서울 아가씨들은 다 이렇게 예쁜가 보네. 나는 광진이 큰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손자 며느리 왔구만. 배고플 텐데 식사부터 거들자고요. 우리 광진이가 잘해줘요. 녀석이 무뚝뚝한 구석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지색씨를 더 가고 데려올 줄이야. 잘 왔어요. 나는 광진이 할애비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광진 씨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어요.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리게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댁까지 모두 거실에 빙 둘러앉았죠. 명절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었고 여자친구가 충분히 부담스러워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어요. 노심초사하며 저는 여자친구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집에 인사 온 여자친구의 얼굴을 할머니가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점점 표정이 굳으시는 겁니다. 우선 먼 길 왔으니 식사부터 하자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됐지만요. 식사가 끝난 후 큰어머니가 다가와 차를 내주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라고 했던가? 아가씨 부모님은 어디서 무얼 하시는 분인가? 우리 광진이랑은 어떻게 만났고? 우리 광진이랑 오래 연애했다면서? 그동안 왜 한 번도 인사를 오지 않았누? 여자친구 있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네, 할머니. 저희 부모님은 평범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교직에 있다 정년 퇴임하셨고요. 제가 좋은 친구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떼를 썼는데 마침 광진 씨랑 딱 눈이 맞았지 뭐예요? 더 일찍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굳은 표정의 할머니는 여자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로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집안 어른이 물어보시는 거라 제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여자친구가 불편해할 것을 생각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매우 답답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마지막에는 여자친구의 사주를 물어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웃음을 잃지 않고 물음 하나하나 정성스런 대답을 해드렸고요.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 걸 알았는지 큰어머니도 이제 늦었으니 그만 쉬자며 화제를 돌려주셨죠. 그렇게 별다른 일이 없이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할머니가 좀 유별나시지? 많이 곤란했겠다. 우리 할머니가 내가 유일한 손자라서 그런지 나한테 애정이 좀 과하셔. 내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니 괜히 저러시네.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할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내가 할머니였어도 그랬을 거야. 노파심에 걱정되기도 하시고 내가 궁금하기도 하신 거겠지. 난 오히려 그렇게 말 걸어주신 게 감사한걸. 내일 일찍 올라가야 하니 피곤할 텐데 어서 자자. 여자친구와 저는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식사 후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할머니의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인사 간 자리인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할머니, 저 잘 올라왔어요. 혹시 제 여자친구 마음에 안 드세요? 인사드리는 내내 표정이 안 좋으셔서요. 손주가 결혼한다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예, 광진아. 여자친구와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 할미가 노파심에 하는 얘기지만 그 아가씨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주변이 까맣더구나. 인상만 보면 좋은데 내가 하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다. 사주에 남을 해하는 살이 많이 꼈더구나. 너 그 아이랑 꼭 결혼해야겠니? 에이, 할머니,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제 여자친구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착한 사람인데요. 모르세요? 저 군대 갔을 때도 매주 면회 오고 아프면 약 챙겨줘, 힘들면 고생했다고 위로해줘. 이런 여자 어디 없어요. 그래도 이 할미는 영 찝찝해서 말이다. 아직 시간 많으니 결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끼니 거르지 말고 조만간 또 연락하자꾸나. 저는 어른이 느끼는 노파심에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별일 아닌 듯 넘겼죠.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결혼을 한다는데 당연히 걱정이 많으시지 않겠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다녀온 며칠 뒤 여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은 평범한 집이었어요. 교직 생활을 하시다 작년에 정년퇴임을 하셨다는 예비장인, 예비장모는 가정주부셨습니다. 두 분 다 인상이 매우 좋으셨고 저를 환대해 주시며 우리 아들이라며 매우 친근하게 대해 주셨죠.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온 뒤에는 예비장인, 예비장모와 함께 식사 자리를 자주 가졌어요. 결혼 전에 자주 만나뵈야 서로 익숙해지고 사이도 좋아지니까요. 그 뒤로도 할머니는 저에게 안부 연락을 하시며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광진아, 이 할미 말 들으래도 영 찝찝하다. 안 좋은 기운이 느껴져. 정말 그 결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이 할미가 이렇게 부탁하마. 할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어디가 어때서 그래요?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세요.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어쩐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결혼할 여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다 이유가 있어서야. 내가 내 입으로 말해주련? 손자라고 하나 있는데 이 할미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서야. 할머니가 제 걱정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곧 상견례인데 그 자리에서는 더더욱 조심해 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늙어 죽으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짜증을 내며 할머니께 한 소리 하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실 어른들 위해 고급 한식집을 예약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여자친구와 예비장인, 예비장모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라고요. 점점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고 저는 예비 처가 분위기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뭐 좀 물읍시다. 늙은 노인네가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니 혹여 기분이 나쁘더라도 대답해 주시오. 혹시 직업이 있소? 가진 재산은 어느 정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가? 어르신, 저는 작년에 교직에서 물러나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 그리고 우리 혜진이 결혼시킬 돈 정도는 충분히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번엔 안 싸돈에게 묻겠소. 딸내미 낳을 때 무슨 기분이었는가? 우리 광진이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금지오겹 키운 딸을 시집 보내누? 우리 아들, 아니 사위야 말할 것도 없죠. 저희가 그렇게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혜진이 낳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결혼을 한다니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혜진이 예쁘게 봐주세요, 어르신. 네, 이번에 실례 좀 하겠구만. 두 사람 다 사주가 어찌 돼요? 내 사주를 조금 볼 줄 아는데 한번 봐드리고 광진이 통해 연락 넣어드리리다. 초반에 조금 무례하다 싶은 질문에도 예비 장인 장모님은 정성껏 답변을 해주셨죠. 저는 여자친구와 할머니의 눈치를 번갈아가며 보느라 식은땀이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편이었어요. 할머니만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표정이 어두우실 뿐이었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답답하시다며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밖으로 나가셨죠. 그런데 할머니가 20분, 30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혹여나 방을 잘못 찾으시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밖으로 할머니를 찾아 나섰죠. 할머니를 찾아 한참을 돌아다니는데 식당 마당에 다다르자 마당 안에 하늘이 보이는 작은 팔각정에 앉아서 가슴을 두들기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오랫동안 자리 비우시기에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데요. 같이 들어가요.
걱정되는 마음에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을 건네는데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떠시며 앙칼진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저를 아주 무섭게 노려보시면서요. 광진이 너 정신 안 차릴래? 너그 할머니가 손주 녀석이 좋다 하니까 내가 애써 억누르며 참고 있는데 안쓰러워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어야지.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네 할미가 하는 말 잘 들어. 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머니. 왜? 내 목소리가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라 이상해? 내가 너그 할미랑 함께한 세월이 언젠데 나이 들고 힘들어하기에 편히 쉬라고 떠났더니만 다시 날 찾아오게 해? 누가 날 불렀나 했더니 예끼, 네 녀석이었어. 할머니는 원래 중저음의 차분하신 어조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목소리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표정들 하며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로 잔뜩 화가 난 채로 말씀하시는데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네 옆에 붙어있는 그 여자의 말이야. 걔 아주 내가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탐나는 애야. 기가 아주 세던데? 너 계속 그 여자랑 붙어있으면 금방 죽을 거야. 그러니 너 할머니가 하는 말 헛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 사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고흥에서 유명한 무당이셨거든요. 환갑이 넘으신 뒤로는 약간의 신기는 남아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당을 정리하셨죠. 그 뒤로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댁과 함께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거든요. 곧이어 할머니가 진정이 되고 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던 원래의 모습으로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진아, 네 색시 될 사람 내가 뭘 어떻게 하지는 못하다만 여전히 느낌이 좋지 않아. 사돈 될 사람들도 하나같이 주변이 까맣더구나. 분명 무언가가 있는 게야. 네 색시를 보면 말이다. 여자의 비명소리, 아이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계속 귀에 맴돌아. 할머니, 좋은 날까지 꼭 이러셔야 해요? 제 여자친구가 도대체 어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믿는다고 그래요? 제 여자친구가 사람이라도 죽였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 할미가 노망났네 생각할 수도 있지. 좋은 날 앞두고 내가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네 색시 될 사람부터 사돈 될 양반들 사주까지 하나같이 다 좋지 않아. 온갖 살이란 살은 다 껴있어. 너 그 사람들이랑 붙어있으면 오래 못 산다. 그러니 광진아, 이 할머니 얼굴을 봐서라도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마지막 부탁이다. 솔직히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괜스레 찝찝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친구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할머니의 말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생각을 좀 정리한 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야 할지, 무엇부터 다가가야 하는지 고뇌하게 되었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심란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혜진 씨 아시죠? 저는 박문규라고 합니다. 그 여자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불쑥 연락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만나서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댁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죠. 혜진이요? 혜진이를 어떻게 알죠? 그럼 오늘 6시에 행복동 삼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죠. 퇴근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퇴근 후 부랴부랴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어딘가 아파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 남자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저는 3년 전에 혜진이와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결혼한 유부남이었죠.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술집에서 만난 혜진이와 불륜관계가 됐어요. 당시 와이프가 임신 6개월이었는데 불륜 사실을 알고 혜진이를 몇 번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혜진이 나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이제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니 미련이라도 남은 겁니까? 차라리 미련이면 좋겠죠. 아무튼 제 와이프는 혜진이한테 만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더군요. 그런 와중에 길거리에서 실랑이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에 품은 아이와 함께요. 그 말이 사실인가요? 혜진이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당신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다고 다시 옛사랑한테 돌아와라 이겁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아내가 죽고 나서 혜진이가 잠수를 타더군요. 우연찮게 연락이 닿아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했더니 대뜸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의 실체를요. 그 남자가 말하길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부모님도 없는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대학생도 아니었고 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요. 집, 부모님, 직업 하나같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심지어 사기 전과도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만났던 예비 장인 장모는 돈으로 고용한 사람이라더군요. 자신도 아내와 아이가 떠나고 난 뒤 흥신소를 통해 여자친구에 대해 알아본 결과라고 했죠. 여자친구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이야기라도 나눠보려고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는데 행복해하는 저를 보며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남자는 저에게 여자친구에 대한 사실을 알려줘야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 남자가 보여준 몇 장의 사진과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며 저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에 손과 발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좋은 날 앞두고 괜히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혜진이, 아니, 그 여자 절대 믿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사나 하고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봐야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한다던 여자친구는 어느 날은 집에서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다가 또 어느 날은 밤늦게 들어오거나 생활 패턴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겁니다. 집에서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겠다 싶어 여자친구가 근무한다는 학교에 갔어요. 남녀공학 고등학교였는데 일부러 경비실에 문의를 했죠. 저 실례합니다. 여기 학교에 근무하는 김혜진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제가 방문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누구요? 김혜진 선생님이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 학교에 김혜진이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몇 학년 담임이세요?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생각난 김에 한번 뵙고 가려고 들렸는데요. 안 계신가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잘못 찾아왔나 보네요. 옆 학교였나 봅니다. 괜히 제가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수고하세요.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학교에 왔는데 여자친구가 없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여자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점심 식사 같이 할 수 있냐고 말이죠. 물론 떠보기 위함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에는 여유가 없다며 저녁에 보자는 말을 했고 저는 알겠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물증을 어떻게든 잡아야 했기에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춰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척 했어요. 밤늦은 시간이 되었고 오늘은 혼자 들어가겠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데려다 주지 못해서 아쉽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여자친구를 보내고 뒤에서 몰래 미행을 시작했어요. 여자친구는 택시를 타고 15분 거리에 있는 유흥가로 가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에 이런 곳을 왜 가나 하고 몰래 뒤를 쫓아가는데 한 모텔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도 수상해서 미친 척하고 그 앞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며 여자친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밖으로 나왔는데 여자친구 옆에 제 친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애틋하고 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쫓아가 두 놈들을 잡아 족치고 싶었지만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미 여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렸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외간 남자와 모텔을 드나든다. 근데 그 남자가 저와 절친한 친구다. 그리고 저와 만났던 그 남자까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지만 저 혼자만으로는 충분한 증거 수집이 어려웠어요.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좀 더 확실해야 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여러 사진들이 전송되더군요. 역시 돈을 들인 공이 있었습니다. 몰래 따라다니느라 여간 힘들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대충 사이즈만 봐도 그 남자랑 여자 연인, 그리고 고객님이 말씀하신 여자 부모라는 사람들, 이 업계에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부모 대행해주는 사람들로요. 뒷조사해달라고 의뢰 많이 들어오면 저 사람들 몇 번씩 본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합법이 아니란 건 알지만 제 사정상 어쩔 수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나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지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던데요. 분위기로 보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으로 보나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보아하니 여자친구와 친구뿐 아니라 예비 장인 장모의 모습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허름한 술집에 모여서 다 같이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사진. 알고 보니 제 친구도 작정하고 저를 속인 한통속이더군요. 제가 속 얘기도 하고 지낸다고 했죠. 타향살이를 하며 친해진 사람이었기에 많은 위로가 돼서 집안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게 화근인가 봅니다. 저처럼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많은 꿈 많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네요. 저는 여자친구와 예비처가, 아니 그 사람들을 도저히 가만둘 수 없었어요. 예정대로라면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핑계로 저와 제 가족을 기만하려 했던 여자친구와 그 일당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고는 곧장 이 사실을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게 이 할미가 뭐라 그랬냐? 내가 이상하다고 했지? 너 이 할미 말 안 들었다가 골로 갈 뻔했네. 아이고 우리 손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인두껍을 쓰고 그런 짓들을 하다니 내 이것들을 그냥. 할머니 우선 진정하세요. 저한테 다 계획이 있어요. 며칠 뒤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아버지한텐 죄송하지만 그날을 핑계 삼아 여자친구를 시궁창에 빠뜨릴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모두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당장이라도 서울로 쫓아오실 기세였지만 아버지의 생신을 핑계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내려가겠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의 민낯을 드러내고 아주 짓밟아줄 계획이었거든요.
결혼 전에 땅 일부를 정리해 결혼 선물로 주신다는 핑계로 여자친구의 속셈을 파악해 좀 더 정확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 며칠 뒤 여자친구와 함께 고향에 데려가 가족들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가족들이 잘 도와주어 생각보다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차를 한잔하며 아버지와 할머니가 여자친구를 불러 땅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친구는 땅이라는 말에 화색이 돌더니 이런 큰 선물 안 주셔도 된다며 감사하다며 잘 살겠다고 아양을 떨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 전 밖에서 예비 장모와 통화를 좀 하고 오겠다는 여자친구의 뒤를 몰래 밟았죠. 이거다 싶어 몰래 숨어 녹음을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친구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 대화를 엿듣는 중에도 옆에 있는 짱돌이라도 주워 던져버리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 친구, 아니 그 자식과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됐어. 나한테 땅을 준다네? 농사 짓는 집이라고 해서 얼마나 땅이 큰가 했더니 몇천 평 수준이 아니던데? 여기 관광지 개발 예정 구역이라 돈도 어마어마해. 몇십만 평이라니까? 결혼해서 잘만 구슬리면 이거 다 내 거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낌이 좋다고 했잖아. 역시 자기는 사람 보는 눈썰미가 있다니까? 맨날 학교 출근하는 척 얼마나 고생했게. 이제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어. 적당한 시기에 이혼하면 되지. 요즘 이혼이 흠인가? 난 돈만 있으면 돼. 말도 마. 완전 호구가 따로 없어. 몇 년을 공들였는데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나중에 들켜도 할 말 없는 거지 뭐. 내가 몇 년을 지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쉽게 못 내칠걸? 우리가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 이제 나도 팔자 한번 펴보자. 이 땅들이 다 얼마야? 막상 제 귀로 직접 들으니 화가 나기보단 비참해지더라고요. 저와 함께했던 몇 년의 시간이 저 여자에게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거죠.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우정을 나누었던 그 친구. 몇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미래를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람. 그 모두를 한순간에 잃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참 야속하지 않나요? 마음의 상처가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어두고 저에게 찾아왔던 남자에게 받은 증거들을 모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는 파출 소장님께도 미리 말씀드리니 그런 억울한 일이 있냐며 당연히 저를 도와주어야 한다며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아침이 되자 여자친구를 데려가기 위해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여자친구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알게 된 건 여자친구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김혜진 씨, 당신을 사기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시죠. 그동안 내 여자친구 행색하느라 고생했어. 언제까지 나를 속이려고 했었니? 뻔뻔함도 정도 것이지. 너와 내 사이는 여기까지야. 앞으로는 감옥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래.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러는 거야. 이럴 수는 없어. 이거 나. 자꾸 이러시면 업무 방해죄 추가됩니다. 증거도 있어서 어디로 빠져나갈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얌전히 따라오시죠. 벌 받을 짓을 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지. 아이고야,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제 명대로 못 살고 죽었을 우리 손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그대로 땅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여자친구는 처량한 모습으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후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도움이 되어 여자친구는 징역 5년을 구형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죠. 예비처가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친구는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고는 도주를 했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친구라고 들먹거리며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 봐달라며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 발버둥 치더라고요.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광진아, 나 준상이.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전화로 말해서 미안하다. 선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나 이번에 빵에 들어가면 오래 머물러야 된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딱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 나도 시켜서 한 거란 말이야. 이게 다 그년 때문이라고. 너도 결국 돈 때문에 나 팔아서 장사하려 했던 거잖아. 어떻게 몇 년을 감쪽같이 속여? 그러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어떻게 날 마주했냐? 죄책감이란 게 있기는 했니? 네가 지은 죄값 알아서 잘 받아. 그리고 누가 네 친구냐? 이 범죄자 새끼가. 그렇게 그들은 전국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순발력 하나는 좋지 않습니까? 저에게 걸려온 저 전화 한 통으로 그들의 도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위치 추적으로 금방 들통이 나버렸거든요. 전라도 광주에 있는 모텔에 숨어 있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사기를 치려는 여자친구의 속셈을 모두 알고도 다 같이 공모하며 도와준 게 밝혀져 결국 그들도 사기 방조죄로 고소해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죠. 다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가중 처벌되어 오랫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한 뒤 고향으로 내려오기로 했어요. 아버지께 농업기술을 전수받아 지금까지 농업인의 길을 걸어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날의 충격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에 집중하며 떨쳐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게 됐는데요. 할머니께 모질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렸어요. 하마터면 할머니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 불효막심한 손자가 될 뻔했지만요. 할머니는 그저 우리 손자 무사하니 그걸로 됐다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실 뿐이셨죠. 처음에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을 땐 사랑에 눈이 멀어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한 바보 천지에 불과했지만요. 지금은 농업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던지라 꽤 오랜 시간을 힘들게 보냈는데 할머니 덕분에 정신이 들어 그 뒤로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평생을 보고 자란 것이 농사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조금만 배우면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업인의 길을 걸으리라 다짐했어요. 또 실제로 해보니 재미도 있고 제가 키운 농작물이 자라는 걸 보고 있노라면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은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싶네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 보려고요. 앞으로 살면서 여자를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을 높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경우가 또 있으실까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